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증시입니다. 오늘은 팬더 사전이 있고 CATL이 있고 에코프로 BM 실적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중국과 CATL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6일이고요.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4%, 4.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 중국 증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5년 내 최저치였고, 언론 보도에서도 뭐 ELS 손실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에 이제 대략 5,000포인트에서 10% 정도 상승한 5,500포인트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폭의 50% 되돌림, 절반의 되돌림 5,200선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중국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바닥을 형성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지만은 아주 장기적 추세선에서 일정 부분 하락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 6,100, 6,200을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뭐 주가라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상단기간 내려오다 보면 일정 부분의 시간, 보통 요 정도면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조금 저점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가 이렇게 봐서 5년 내 최저치죠. 그래서 약간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ETF를 통한 지수 방어를 해야 된다. 뭐 또 시진핑이 지수 급락 해이체를 발족을 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시진핑이 중국의 이 뭐라고 합니까? 중국 정시를 말하는 거죠. 중국 정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재무적인 레귤레이티 규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통제 처방설이라는 이제 S 삼성증권의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진통제를 놓는 거죠. 일시적으로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ETF를 통한 지수 방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헤지 펀드들을 통한 주식을 통한 뭐 매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매수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중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와 또 경제는 같은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이러한 조치 자체가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걸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방제라고 하지만은 이 처방제 반응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뭐 어느 정도 지수 관점에서는 좀 변동성,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보면 항상 10시 반 전후의 변동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업체 CATL의 주가인데,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한 156위안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근 일봉인데요. 최근 한 11월 말부터 한 달, 두 달, 한 세 달 정도 흐름인데,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주가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관련주의 소재 흐름과 주가 모양이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뭐 중국의 CATL하고 국내 관련 2차전지 관련주의 소재 양극재 기업들을 상대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뭐 여기도 보면 PE 비율은 16배, PB 비율이 3.8배 적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그냥 참조하는 거고요. 그쵸? 왜냐하면 어차피 마진율 자체가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CATL도 일정 부분 바닥을 좀 형성하려는 그림이 좀 있고요. 잠깐 옆으로 센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중국 이야기 하면서 이 증시만큼이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어제 이제 OECD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예상을 합니다. 같이 가만히 보면요. 약간 굵은색이 이제 25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2.2에서 내년도 약간 약하다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도 2.1에서 내년도는 조금 약하다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 확실히 성장하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저기 어디 갔냐,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4.2 정도로 유지를 하긴 하는데 내년도는 4.2 정도,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성장률은 약간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수준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엔 역시나 6%, 지금 인도가 인구 1위죠. 네. 6% 성장에 이제 인도, 그러니까 예전에 좀 바뀐 거죠. 10년 전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거의 끌고 왔는데, 뭐 여기에서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부진한 부분을 커버하는 거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절대치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 자체는 과연 인도가 얼마나 뻗어갈지, 위쪽으로 중국은 얼마 정도에서 멈출지가 그냥 관건이 되는 거고,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미국도 이렇게 좀 낮춰 잡았습니다만은 OECD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 것 같아요. 보면 미국은 한 2.2% 정도를 전망을 하는 거고,
그리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이 메커니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여전히 5% 수준의 금리, 뭐 22도 유럽 정도 한 4% 있습니다만은 24년도와 25년도가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 상승률 자체는 완화되는 것을 추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증시 이런 부양 정책 자체도 직간접적으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은 공급 과잉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CATL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 뭐 전방 산업이란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뭐 금리가 높아서만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뭐 고금리로 인한 고물가로 인한 주요 소비자, 그리고 이제 뭐 매력도 저하라든지 복합적인 엽자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차치한다 하더라도 약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국내 2차전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것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내용들 있죠. 미국 GM의 메리바라 회장 같은 경우가 취임한 지 꽤 되셨나 봐요. 첫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보도 자료가 15년도 신차 발표할 때 자료인데 어쨌든 뭐 기사만 넣고 보면 전기차 패권 위해서 한국 기업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본사 차원에서 아마 LG라든지 SDI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최근에 GM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시장에서는 물론 하이브리드 이슈가 맞긴 맞습니다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또 어느 정도 올해나 내년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포면적으로는 포드나 GM이 지금 전기차 생산에 대한 속도 자체는 늦추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걸 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추세적으로는 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차전지의 약세는 상당히 복합적이죠. 중국만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공급 과잉 이슈가 가장 큰 거고요. 중국은 공급 과잉, 물론 중국의 공급 과잉이 글로벌 공급 과잉이긴 합니다. 자,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트리거는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아주 개별 섹터거나 가벼운 섹터였다면 주가가 팍 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챗 GPT 이야기할 때 알트만이 방한한다 그러면 갑자기 GPT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와서 직접적인 액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LG라든지 SDI가 GM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 자체도 주가가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이는, 물론 CATL의 차트를 띄워놨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희망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호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인 것 자체는 뭔가의 호재를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2차전지 소재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돌파구와 뭘까를 보는 거잖아요. 돌파구는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재료가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보시게 되면 매출은 한 6조 9천억 정도가 나왔고, 작년 대비해서 28% 증가, 이 연간입니다. 23년 연간이고, 영업이익은 작년도 3,800억에서 1,532억으로 한 6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판매량 자체는 어느 정도 확대가 됐겠지만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든지 뭐 그게 똑같은 내용이죠. 리튬 가격이 내리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 이게 재고평가 손실 증가, 뭐 리튬 가격 하락,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탈가로 연결되는 그 메커니즘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놓고 보면 4분기는 쇼크예요. 왜 그러냐면 23년대 3,800억, 21년대 1,500억, 20년대 500억, 그러니까 2배? 한 4배 정도 증가했다가 올해 1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1분기 1,000억, 2분기 1,100억.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급락한 시기가 우리나라 이 기업의 주가들이 대부분 8월달 이후부터 급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반토막 나면서. 그리고 이제 500억대로 3분기에 반토막 난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거의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하반기에 거의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10월 달에 딱 2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입장에서 아까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2만 원대 가격은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바닥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실적이 이제 조금 더 악화가 됐죠. 어떻게? 이건 이제 뭐 FM 가이드 컨센서스 같은데 1447억 원 적자가 났으니까
뭐 나도 뭐 어마무시하게 낮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잠깐 전에 봤던 작년 9월 달에 저점이 아니겠죠. 현재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지금 가격대를 그 누구도 저점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없는 거고, 잠깐이나마 이 기업의 주가가 한 20만 원대 있다가 11월 때 올라간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공매도 쇼크업 이슈가 하나 있었고, 연초에 나왔던 44조 원의 5년짜리 계약입니다만은 SDI를 통한 유력판 배터리 수주가 있었기 때문인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그 말고도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상당히 복합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모든 글로벌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CATL 또는 중국 증시의 약세,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반도체의 쏠림, 그리고 최근 증시에서 보시겠지만은 최근에 또 PBR 관련해서 자금 자체가 쭉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바라볼 거는 뭐냐 하면 시장이 이 관점 가세고 이런 적자가 확인이 되긴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1분기도 바로 흑자로 돌아갈 것을 가능성은 낮겠죠. 낮습니다. 아마 1100억대 정도면 이거보단 덜 하겠지만은 최소한 1, 2분기 동안에는 적자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때는 높아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권은 어느 정도 충분한 가격 기간 조정을 받지 않았냐에 대한 시각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누군가의 세력에서 일정 부분 강력한 매수 드라이버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매수 드라이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여력 자체가 어디로 가 있냐면 여전히 뭐 오늘은 주가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상대적 매력들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는 조금 약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걸로 이제 양극재 시장이 4분기에 어느 정도의 강력한 적자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V자 반등을 간다고 논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걸 뭐 차트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실적만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20만 원이 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CATL의 흐름에서 좀 본 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20만 원 기준으로 10%가 22만 원, 그 다음이 30%가 26만 원. 그럼 2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을 논할 수 있는 거고 그 중간 단계에는 10, 20, 30의 논리를 보게 되면 22, 24, 26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지금처럼 주변 여건 자체도 나쁘지 않냐 복합적인 관계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CATL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에코프로의 실적과 이제 선방이 됐다해서 V자 반등을 논하기에는 다 주식 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돈은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면 그쪽으로 들어갈 거고 오늘 한국 증시에 보다시피 PBR 관련주 쪽으로 자금 자체가 딱 빠지니까 일정 부분 다른 쪽으로 팍 퍼지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이 들어와 있는 힘의 강도 차이고 이쪽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실제에 본 대로 데이터만 놓고 보면 거의 작년 여름부터 빠진 자금이기 때문에 뭐 6개월이나 빠졌으니까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쪽으로 6개월 동안 빠졌기 때문에 들어오기에 혹시 이것보다 매력적인 섹터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글로벌 정식 기준으로 전체를 봐야 되죠.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경기 민감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정도의 모멘텀이 있을까? 심지어 우리랑 기분 나쁘지만은 이런 기업의 주가 상승도 중국의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의 급락이 중국의 고질적인 규제의 강도였다면 중국의 지수의 상승은 또 하나의 경기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좀 메커니즘 관점에서 이런 긴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양보 감사합니다.